저는 북한에서 기쁨조로 김정은의 특각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원산, 창성, 평양 등 4곳의 특각을 오갔고 각 특각마다 다른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974 부대 경호원들이 저를 처형하려던 순간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특각 2층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25m 간격으로 배치된 경비병들이 일제히 총구를 든 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철조망을 넘다가 사살당한 것인가?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원산을 떠나 창성 특각으로 이동한다. 김정은이 그곳으로 간다고 했고 나는 또 다른 특각에서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를 맞이해야 한다. 5년 전 19살 때였죠. 평양음악무용대학 2학년이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호출됐다. 동무는 오늘부터 5과 소속이요. 그게 전부였다. 질문도 거부도 허락되지 않았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만 들었다. 처음 배치된 곳은 원산 특각이었어요. 특각 안에는 10명의 여자들이 있었죠. 모두 나처럼 갑자기 끌려온 20살 안팎의 처녀들이었다. 안에서 본 것, 들은 것은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경비병들과 말도 섞지 마라. 5과 책임자의 경고는 차갑게 박혔다. 우리는 군복을 입고 특각 안을 청소했다. 과일나무를 관리하고 감이 떨어질까봐 실로 하나하나 매달았다. 김정은이 처음 왔을 때 나는 그가 이설주와 함께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부인은 특각 건물 저편 가족 숙소에 머물렀어요. 김정은은 센터라고 불리는 본관에 홀로 들어왔고 우리 중 3명을 불렀어요. 그날 밤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았죠. 특각을 오갈 때마다 패턴은 똑같았다. 원산에 머물 때는 우리 10명, 창성에 가면 또 다른 여자들, 평양 72호 대상에는 또 다른 얼굴들. 김정은은 각 특각마다 자신의 기쁨조를 두고 있었죠. 이설주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최근 들어 딸 주애를 유난히 대동하는 이유를 나는 알았다. 보아라, 나는 가정적인 아버지다.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죠. 3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늦은 밤 나는 우연히 센터 복도에서 대화를 엿들었다. 김정은과 경호부대장의 목소리였다. 이번에 특각 인원을 정리해야겠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알겠습니다. 오가에 지시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다. 특각 공사 인부들이 담배 피우다 총에 맞아 죽는 곳이다. 비밀을 아는 기쁨 조원들이라고 살려둘 리 없었다. 다음 날 원산 특각의 자매 한 명이 사라졌다. 평양으로 전출됐다는 말만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죠.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특각은 25m마다 경비병이 서 있고 밤에도 눈을 뜨고 잠을 자는 974부대원들이 지킨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총알이 날아온다. 경비구역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살된다. 그런데 일주일 후 기회가 왔다. 다음 달부터 동무는 평양 72호 대상으로 전출이요. 5과 책임자의 통보였다. 평양, 원산에서 평양까지 이동하는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전출 차량 안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특각 여성들의 이동은 철저히 감시된다. 경호원 2명이 나를 호송할 것이고 그들은 974부대 출신이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동무 준비됐소? 경호원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죠. 검은 승용차가 특각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차에 타는 순간 나는 살아서 평양에 도착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정리 대상이라면 이동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자 양옆에 경호원 2명이 탔고 나는 완전히 샌드위치였다. 차가 출발했다. 원산 특각의 철조망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평양까지는 약 200km. 그 사이 어디선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왼쪽 경호원이 권총집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이 차는 평양으로 가지 않는다. 평양으로 가려면 원산역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차는 반대 방향인 해안도로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해안가, 시신을 처리하기 좋은 곳이었다. 동무 멀미는 안 하시오?
오른쪽 경호원이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왼쪽 경호원이 권총집 단추를 풀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지금 도망치면 차 안에서 쏜다. 차가 멈추면 밖에서 쏜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죽음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다. 차가 멈추기 직전 그 짧은 순간에 저기 실례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요. 두 경호원이 눈빛을 교환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뒤를 쳐다봤다. 참으시오. 곧 도착하오. 왼쪽 경호원의 대답이었다. 어디에 도착한다는 건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죠.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다. 오른쪽으로는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차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 인생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몰랐다. 10분쯤 더 갔을까?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앞쪽에 폐건물이 보였다. 옛날 수산사업소였던 것 같았다.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다. 특각에서 5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을 숨기는 법이었다. 차가 건물 뒤편에 멈췄다. 바다를 등지고 선 낡은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다 깨져 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내리시오. 왼쪽 경호원이 먼저 내렸다. 오른쪽 경호원이 나를 재촉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두 경호원이 나를 앞뒤로 샌드위치했다. 운전병은 차 안에 남아 담배를 꺼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라는 듯이 앞으로 걸으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건물 안은 이미 어두웠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뒤에서 권총 누리쇠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멈추시오. 나는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무릎 꿇으시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특각의 비밀을 아는 여자들을, 불필요해진 기쁨 조언들을 정리하는 일.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이 차가웠다. 유리 파편이 무릎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마지막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엄마는 내가 가문의 영광을 안고 떠난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딸이 김정은의 침대에서 죽어간다는 걸 알았다면 동무는 오과 규정 7조를 위반했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특각 기밀 누설 기도. 이는 반당반혁명 행위에 해당하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은 이미 결정된 일을 실행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소?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동생에게, 나를 이 지옥으로 끌고 온 그 체제에게.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 총구가 뒤통수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병이었다. 이 폐건물도 어떤 부대의 경비구역이었던 것이다. 뒤통수에 총구가 사라졌다. 두 경호원이 재빨리 움직였다. 974부대 특수 임무 수행 중이오. 물러서시오. 974부대, 신분증 제시하시오. 이거 문제되겠는데.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974부대는 비밀 조직이었다. 신분증도 특수했다. 일반 경비병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렸다. 건물 반대편 깨진 창문을 향해.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다. 전연잡아. 총소리가 울렸다. 콘크리트 벽에서 파편이 튀었다. 나는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깨진 유리가 팔을 베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밖으로 떨어졌다. 바로 해안 절벽이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다. 10m는 좋게 되는 높이였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뛰어내렸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귀가 멍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아직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절벽 위에서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쏴.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켰다. 나는 다시 잠수했고 해류를 따라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특각에서 5년 나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었다. 살고 싶었다. 죽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경호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해안가로 헤엄쳐 갔다. 바위에 붙잡혀 간신히 육지로 올라왔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젖은 옷을 짜내며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원산 해안가 어딘가.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제 정말로 죽은 목숨이었다. 974부대 경호원들에게 총격을 받고 도주한 기쁨 조원. 북한 전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것이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해는 완전히 졌어. 어둠이 내렸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걷기 시작했다. 살아야 했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고. 아니다. 나는 살아서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해안가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밤을 보냈죠.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고 11월 바닷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경호원들이 수색 중일 것이고 974 부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 나는 그 비밀을 알고 도망친 여자였죠. 동이 트기 시작했고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 다 뒤져. 바다로 뛰어들었으니 멀리 못 갔을 거야. 경호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고 발소리가 바위 위를 지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바위에서 기어나와 주위를 살폈다. 수색대는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았다. 나는 산 쪽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며 어디로 가야 하나. 평양으로는 갈 수 없다. 북쪽 중국 국경. 하지만 원산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불가능했다. 기차? 신분증 없이는 기차표조차 살 수 없다. 그때 산길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어머 동무.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등에 지게를 진 채 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동무 왜 그렇게 됐소? 물에 빠졌소?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다. 네. 해산물 채취하다가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옷이 이 모양이 돼서.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아이고 고생이네. 우리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시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젖은 옷으로 어딜 가려고. 따라오시오. 아주머니는 강권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아주머니의 집은 산기슭 외딴 농가였다. 남편은 몇 년 전 탄광 사고로 죽었고 아들은 군대에 있다고 했다. 이거 입으시오. 내 딸 옷인데 시집 가면서 두고 갔소. 따뜻한 옷을 받아들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선이었다. 특각에서는 모든 게 명령이고 감시였다. 누구도 누구를 돕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뭐 고마워요. 밥이나 먹고 가시오. 옥수수밥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내게는 잔치 음식 같았다. 특각에서는 매일 고기와 쌀밥을 먹었지만 이 소박한 밥이 더 따뜻했다. 밥을 먹으며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런데 동무 어디 가는 길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함경도. 친척집에 가려고 합니다. 함경도? 여기서 멀구먼. 기차는 타고 가시오? 네. 거짓말이었다. 기차를 탈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하지만 아주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보안원들이네. 요즘 뭔가 수색 중인가 봐. 아주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동무 어디 숨을 곳이? 왜 숨어요? 해산물 채취하다 물에 빠진 게 무슨 죄요?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다. 숨으면 더 수상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자리에 앉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안서요. 문 여시오.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보안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이 나를 향했다. 이 여자는 누구요? 해산물 채취하다 물에 빠진 동무요. 옷 말려주고 있었소. 보안원이 나를 쭉 훑어봤다. 신분증. 끝났다. 신분증이 없었다. 특각에서는 신분증이 필요 없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바다에 빠질 때 잃어버렸습니다. 소속은 원산수산사업소입니다. 보안원이 무전기를 꺼냈다.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동무들, 이 여자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냥 물에 빠진 불쌍한 동무 아니오? 요즘 탈북자 단속이 심해서요. 확인 좀 해야겠소. 탈북자. 그 단어를 들으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직 탈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보안원이 무전기로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다. 더 큰 차였다. 보안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974 부대다. 한 보안원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아주머니도 따라 나가려 했다. 나는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974부대가 왔다는 것은 나를 찾는다는 의미였다. 보안원들은 몰랐지만 974부대는 내 얼굴을 안다. 뒷산으로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다. 잡아. 또다시 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가 없었다. 숨을 곳도 없었다.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총소리가 울렸다. 나무 기둥에서 나무 껍질이 튀었다. 그들은 죽일 생각이었다. 산채로 잡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계속 뛰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또 절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계곡이었다. 아래로 급류가 흐르는 게 보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손들어. 도망 못 가. 나는 절벽 끝에 섰다. 뒤를 돌아봤다. 경호원 3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다. 순순히 따라와라. 그럼 편하게 해주겠다. 편하게 죽여주겠다는 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 계곡을 내려다봤다. 물살이 거셌다. 바위들이 뾰족하게 솟아있었다. 뛰어내리면 10중 8구 죽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는다. 스아. 총소리와 함께 나는 뛰어내렸다. 두 번째 추락이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다. 급류가 나를 휩쓸었다. 바위에 몸이 부딪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흐려졌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끝인가?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낡은 움막 안에 누워 있었다. 깨어났구먼.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였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속이야. 내 움막이고. 노인은 불을 지피며 말했다. 작은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동물을 계곡에서 건졌어. 죽다 살아났지. 나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다.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쏘았다. 갈비뼈가 부러진 게 확실했다. 움직이지 마. 갈비뼈 나갔어. 천으로 동여맸으니 며칠은 쉬어야 해. 고맙습니다. 노인이 옥수수죽을 건넸다. 먹어. 기운 차려야지. 죽을 먹으며 나는 노인을 관찰했다. 왜 나를 구했을까?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왜 절벽에서 뛰어내렸어? 노인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안 해도 알아. 도망자지. 누구한테서? 난 아무한테도 안 말해. 걱정 마. 노인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나도 도망자야. 25년 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지. 여기 숨어서 살아왔어. 나는 놀라 노인을 쳐다봤다.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 그런 사람이 25년이나 숨어 살 수 있단 말인가? 믿기지 않지? 나도 가끔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나 싶지.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동무도 그럴 거야. 계속 도망치며 살아야 해. 북한에서는 중국으로 갈 겁니다.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중국? 노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쉽지 않을 거야. 여기서 국경까지 300km는 될 거고 그 사이에 검문소가 수십 개야. 2만 강 넘는 것도 문제고 그래도 갈 겁니다. 여기 남으면 죽으니까요. 노인이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젊은 것이 패기는 있구먼. 일주일만 여기서 쉬어. 그 다음 방법을 알려줄게. 일주일 동안 나는 움막에서 회복했다. 갈비뼈 통증은 여전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노인은 내게 지도를 그려줬다. 함경도 쪽으로 가. 검문소 피하는 산길로. 해상까지 가면 브로커들이 있어. 돈만 있으면 중국으로 넘겨줘. 돈이 없는데요. 그럼 몸으로 갚아야지. 중국 가서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인신매매. 탈북 여성들이 중국 농촌 총각들에게 팔려가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심해. 국경에는 호사들도 있어. 974부대 말이야. 나는 움찔했다. 국경에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 국경 경비대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지. 보이기만 하면 쏴버리니까.
노인이 내게 낡은 외투와 약간의 식량을 챙겨줬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살아서 남조선까지 가거든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다 죽었다고 말해줘. 할아버지 성함이라도 필요 없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25년 나는 움막을 떠났다. 북쪽으로 중국 국경을 향해 한 달이 걸렸다. 밤에만 걸었다. 낮에는 숨었다. 검문소를 만나면 산으로 우회했다. 며칠씩 굶기도 했다. 들개가 될 뻔한 적도 있었다. 함경북도에 들어섰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얼굴은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다. 5년 전 평양음악무용대학에 곱던 처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해산에 도착했다. 두만강이 가까웠다. 국경이었다. 노인이 말한 브로커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시장 뒷골목에서 수상한 남자를 따라갔다. 중국 가고 싶다고. 브로커는 40대 남자였다. 흉측한 얼굴에 금리가 번쩍였다. 돈은 없습니다. 그럼 못 가. 중국 가서 갚겠습니다. 브로커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빛이 역겨웠다. 젊고 예쁘네. 중국 총각들이 좋아하겠어. 좋아, 데려다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뭡니까? 중국 가서 시집 가면 신랑한테서 1만 위안 받아. 그게 내 몫이야. 1만 위안. 남한 돈으로 200만 원쯤 될 것이다. 나를 팔아넘기는 대가였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흘 후 한밤중에 브로커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 말고도 여자 셋이 더 있었다. 모두 20대 초반이었다. 모두 절망적인 눈빛이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내면 다 죽어. 두만강 변까지 걸어갔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다. 12월이었다. 저기 봐. 저 불빛이 중국이야. 강 건너면 자유야. 브로커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말에 자유는 없었다. 중국에서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지옥이었다. 가자.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났다. 강 중앙쯤 왔을 때였다. 거기서 북한 쪽 강변에서 고함이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국경 경비대였다. 뛰어!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얼음에 총알 구멍이 뚫렸다. 옆에 있던 여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등에 총을 맞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중국 쪽 강변이 가까워졌다. 또 총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내 옆을 스쳐갔다. 귓가에서 총알 소리가 윙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살았다. 국경을 넘었다. 뒤를 돌아봤다. 강 위에 두 구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다. 나와 함께 출발했던 여자들이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가자. 여기도 위험해. 브로커가 재촉했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기쁨조의 탈출 -5화 중국의 늪.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브로커가 나를 데려간 곳은 허룽시 외곽의 허름한 농가였다. 조선족 남자가 문을 열었다. 50대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그 여자야? 네. 젊고 예뻐요. 1만 5천 위안입니다. 가격이 올랐다. 나는 1만 5천 위안짜리 상품이 됐다. 들어와봐. 남자가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손이 거칠었다. 술 취한 눈이 나를 훑었다. 이름이 뭐야? 수진입니다. 거짓 이름이었다. 진짜 이름은 묻혔다. 특각에서 죽었다.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한다. 알지? 북송되면 끝이야. 알았다.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다.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즉결 처형이었다. 그날 밤 남자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리 와.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팔렸으니까. 도망갈 곳도 없었다. 중국어를 못했고 돈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다.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살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일을 했다. 밤에는 남자의 놀이개가 됐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두만강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여자들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증언해야 했다.
특각의 진실을, 김정은의 비밀을, 기쁨조의 실체를. 기회는 3개월 후에 왔다.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진 날 밤 나는 그의 지갑을 훔쳤다. 2,000위안이 있었다. 그리고 도망쳤다. 허룽에서 선양까지 버스를 탔다. 중국어를 못해도 돈만 내면 표를 팔았다. 선양에서 곤명까지, 곤명에서 국경까지. 탈북자들의 루트는 정해져 있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태국까지 가야 했다. 곤명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다. 이번에는 조선족 여자였다. 태국까지 가고 싶다고. 네. 돈은 2,000위안 있습니다. 부족해. 최소 5,000은 있어야 해. 방법은 있어. 라오스까지만 데려다 줄게. 거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그 다음 태국 가. 라오스에서의 일.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라오스 국경을 몰래 넘었다. 브로커가 나를 데려간 곳은 비엔티안의 유흥업소였다. 여기서 6개월만 일해. 그럼 태국 갈 돈 모을 수 있어. 마담은 중국 여자였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손님 잘 받아. 도망가면 경찰 신고한다. 또다시 갇혔다. 이번에는 유흥업소에 매일 밤 취한 남자들을 상대했다. 중국인, 한국인, 태국인, 라오스인. 국적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똑같았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봤다. 특각에서 김정은의 놀이개였을 때보다 더 비참했다. 적어도 거기서는 먹을 건 충분했고 잠은 잘 수 있었다. 여기서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4개월째 되던 날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가 놀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에서 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7개월 만에 처음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다. 한국, 가고 싶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다. 내일 낮에 여기로 연락하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음 날 나는 업소를 탈출했다. 마담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 한국인에게 전화했다. 지금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주소 확인해서 문자 주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2시간 그가 차를 몰고 왔다. 나를 태우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여동생도 탈북자예요.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고생했죠. 그래서 탈북자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태국 국경을 넘었다. 합법적으로. 그가 비자를 처리해줬다. 방콕에 도착했다. 그가 나를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줬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해야 해요. 대사관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하세요. 그럼 도와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1년의 악몽이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건 탈출 1년 3개월 만이었다. 2024년 2월. 한국의 겨울은 북한보다 따뜻했다. 아니, 모든 게 따뜻했다. 공항 직원들의 미소, 탈북자 정착 담당자의 말투, 심지어 신문하는 국정원 직원들조차. 특각에서 일했다고요? 국정원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네. 기쁨조였습니다. 어느 특각이었나요? 원산 창성 72호 정상. 4곳 다 갔습니다. 직원의 손이 떨렸다.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김정은을 직접 봤습니까? 매주 봤습니다. 5년 동안.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특각의 구조, 경비 시스템, 김정은의 동선, 기쁨조의 실체.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특각마다 여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원산에 10명, 창성에 10명, 72호에 7명, 정상에 8명. 김정은은 각 특각을 오가며 말하기 힘들었지만 계속했다. 이설주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요즘 딸 주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건 이설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다라고. 국정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 감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974 부대 경비병들. 그들은 민간인을 사살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받죠. 내가 본 것만 해도 1년에 서너 명씩 죽었습니다.
특각 공사인부들이 담배 피우려고 철조망 넘다가 그런 일이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킨다. 김정일의 말입니다. 974부대의 원칙이죠.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다.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이었다. 하지만 나는 적응할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특각이 나타났다. 김정은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울렸다. 두만강에서 죽은 여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상담사가 말했다.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약으로는 치료되지 않았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첫 달 손님 한 명이 술 취해서 나를 건드렸다. 아가씨 예쁘네. 같이 놀까?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특각이 떠올랐다. 라오스 유흥업소가 떠올랐다. 중국 농가의 그 남자가 떠올랐다. 나는 그 손님을 밀쳤다. 소주병이 깨졌다. 손님이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편의점 주인이 달려왔다. 나는 해고됐다. 두 번째 직장은 식당이었다. 한 달 만에 그만뒀다. 주방장이 계속 성희롱을 했다. 세 번째 직장은 공장이었다. 거기서는 석 달을 버텼다. 하지만 야간 교대 근무 때마다 경비병이 보였다. 환청이 들렸다. 거기서 손들어. 6개월 만에 나는 3번 직장을 옮겼다. 정착지원금은 바닥났다. 월세가 밀렸다. 어느 날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증언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나는 말을 멈췄다. 가족, 5년 전 헤어진 엄마와 아빠, 동생,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 때문에 연좌제를 당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증언하고 싶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가족이 일주일 후 결정했다. 가족은 이미 처벌받았을 것이다. 내가 탈출한 시점에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헛되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증언해야 했다. 탈북자 단체에 전화했다. 하겠습니다. 첫 집회는 서울 광화문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수백 명이 나를 쳐다봤다. 저는 기쁨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김정은의 특각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각의 비밀을 폭로했다. 각 특각마다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것, 이설주는 속고 있다는 것, 김정은이 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974부대 경비병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명령에 따라 죽이는 기계. 민간인을 사살해도 포상받는 기계.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다. 제 친구들은 두만강에서 죽었습니다. 총 맞아서.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합니다. 죽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집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기자들,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회의원 보좌관들. 인터뷰해 주시겠습니까? UN 인권보고서에 증언을 넣고 싶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모두 받아들였다. 방송에 출연했다. 신문에 인터뷰했다. UN에서 영어로 증언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했다. 북한 인민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삽니다. 김정은은 특각을 오가며 향락을 즐기고 인민은 굶어 죽습니다. 매번 증언할 때마다 다시 살았다. 특각의 악몽, 탈출의 공포, 중국과 라오스의 지옥, 모두 다시 경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협박 전화가 왔다. 입 닥쳐. 안 그러면 죽는다. 북한 공작원일 수도 친북 단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 특히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한 탈북 여성이 말했다. 20살 중국에서 3년간 팔려다녔다가 겨우 한국에 왔다. 언니는 용기가 있어요. 증언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도 돼요. 나도 아직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겪은 일을 언젠가 나도 증언할게요. 좋아요. 그때까지 내가 계속 말할게요. 밤에도 여전히 악몽을 꿨다. 약을 먹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공황이 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침묵당한 자들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기쁨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언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